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한국사 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군조선 이야기를 했죠. 단군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해서 조선을 연 게 2333년 기원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222년까지 왕조가 유지되다가 이제 왕조가 바뀌죠. 근데 바뀌는 보통 조선 이야기를 하면은 단군조선, 그리고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을 얘기를 해요. 이거를 보통 다 일컬어서 고조선이라고 그냥 명칭을 하는데, 사실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오늘은 위만조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조선이, 그러니까 고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잇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연맹 국가였습니다. 위치가.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기원전 3세기쯤 되면은 그때 중국은 전국시대예요. 주나라가 힘을 잃고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제후국들이 한 200국 정도 돼요. 200국. 근데 그 나라들이 이제 다 망하고 아주 강력한 7개의 나라만 남았죠. 이걸 전국 7웅이라고 하는데, 이 7개 나라가 이때부터 이제 서로 패권 싸움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냥 붙여 얘기하는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구별이 됩니다. 전국시대가 가면 더 이상 주나라는 없어요. 이제 춘추시대에는 그나마 주나라가 있어가지고 명목상으로나마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했는데, 전국시대가 가면은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주나라가 없고 서로 패권 싸움에 들어가는 시기죠. 그 전국 7웅 중에 연나라라고 있어요. 연나라가 고조선과 조선과 요하, 우리가 보통 요하라고 하고 요수라고 하는 라호허강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죠.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 다른 나라보다도 연나라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당시 고조선이 세력을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연나라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근데 조선은 그때 청동기였고 중국, 연나라는 철기였어요. 연나라가 고조선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라오등을 빼앗고 라오등 군을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만 봤을 때는 고조선의 입장에서 침략을 당한 거죠. 청동기 문화가 철기를 만났잖아요. 그 바람에 연나라의 철기 문화가 들어와요. 고조선에. 그러면서 그 철기를 유입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농기구. 농기구들이 철기로 바뀌면서 기원전 1세기경부터는 철기가 널리 보급되고 생활 도구와 무기의 대부분이 철로 변하죠. 이에 따라 철을 단단하게 담근질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담근질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게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철기 시대의 유물로는 칼, 창, 도끼, 화살촉 같은 무기와 낫, 괭이, 반달칼, 쟁기 등의 농기구, 그리고 끌, 톱 등의 공구가 막 발견이 되거든요. 이처럼 철기 시대가 열리니까 한반도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청동기 농기구에서 철기 농기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가장 컸을까요? 농업 생산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농기구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철기 문화와 함께 그때까지는 그냥 움집에서 온돌에서 그냥 살았다면은 땅 위에 나무를 짓기도 하고, 또 무덤도 그때까지는 고인돌이나 돌로 무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묻는 널무덤, 한국 사람들이 땅에 묻히는 무덤하고 비슷한 거죠. 혹은 널무덤, 토강묘라고 해갖고 두세 개의 항아리를 맞붙여서 걷다가 묻는 거예요. 그런 무덤들. 혹은 동무덤 같은 게 유행하죠. 철기 문화의 발달로 사람들이 이제 풍족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풍족해지면 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인류가.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한 사람들과
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부유한 사람들은 정치와 군사적인 업무를 맡는 지배층이 되고,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죠. 노예나 평민의 신분 계급, 이 사람들이 생산을 맡는 거예요. 생산을 한다는 건 농사를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거를 다수에게 맡기고 소수의 지배층은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더 본인들이 말할 때 더 고급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 막스가 그런 걸 비판하는 거죠. 노동이 똑같은데 왜 노동을 구별하고 왜 육체 노동을 무시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 법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범금 8조. 범금 8조라는. 그 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내용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서, 중국 책이죠. 한서에 이 법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추리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건 고대에 우리가 근동 얘기할 때 봤지만 다 마찬가지죠. 거의. 죽인 사람은 다 거의 사형에 처해요. 남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곡물로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를 삼고 죄를 면하려면 50만의 돈을 지불한다. 범금 8조의 내용을 보면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조선이 생명과 개인 재산을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생명과 개인 재산을 중요시 여기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도둑질하면 노비를 삼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범이라는 거는 이 지배층을 위해 있는 거죠. 지배층을. 사회 질서를 왜 유지하려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유지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기득권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법이 있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발달, 뭐 성문법의 발달, 이런 것들이 왜 발달할까? 사회를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금 8조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노예가 있다는 거죠. 노예. 그러니까 고조선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언제부터 정확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생산량의 이런 확장 그리고 빈부격차, 그런 와중에 분명히 이런 게 생겨났을 겁니다. 기원전 221년에 중국에서 중국 역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거예요. 이때가 기원전 221년이에요. 221년. 221년에 우리는 고조선이었죠. 조선이었죠. 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옛날 얘기 같고 신화 같은데, 진나라 시황제 하면은 그렇게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 같아요?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요. 뭐 하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 많이 나와서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때 역사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더군다나 이거를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고대 근동으로 가보세요. 221년은 역사도 아니에요. 왜? 221년이면 이미 구약이 끝나고 신약과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약 얘기할 때는 구약에 비하면 이 얘기는 진짜 한참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연대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고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통일을 했는데 전국 칠흥 중에서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을 한 거예요. 진나라가. 통일을 했고, 이 통일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에 진나라 하나 다스릴 때는 왕이었는데 이 광대한 중국을 다 통일했는데 똑같이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게 싫은 거죠. 그러면 나한테 어울리는 호칭이 뭐가 있겠냐 했을 때 나온 호칭이 뭐예요? 옛날 중국 전설의 통치자들이 처음에 누가 있었어요? 사망, 오제가 있었죠. 사망, 오제. 그래서 사망의 황가, 오제의 제를 합쳐갖고 황제라고 칭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황제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황제가 진시황이 처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시황이 이렇게 강력했던 진나라가 진시황 죽자마자 망해요. 죽자마자. 그 전국 칠흥 중에 초나라라고 있는데 초나라 출신의 항우와 유방, 그 두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제 망하죠. 그러니까 초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면 보통 삼국지도 유명하지만
삼국지만큼 유명한 게 초안지라는 게 있잖아요.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장기 두잖아요. 장기 둘 때 빨간 장기 있고 파란 장기 있잖아요. 빨간 게 한나라, 파란 게 초록색이 초나라거든요. 그래갖고 결국 누가 이겨요? 빨간색이 이겨갖고 한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유방이.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유방이 한나라를 세웠으니까 유방이 한나라 출신이고, 그리고 항우가 초나라 출신인 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방도 초나라 출신이고 항우도 초나라 출신이고, 그리고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이기는데 1등 공신이었던 한신이라는 대장군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초나라 출신이에요. 초나라의 영웅들이 되게 많은 거죠, 진짜로. 초나라가 세운 나라예요, 한나라는. 그러니까 초나라 출신의 유방이 결국 항우를 이기고 나라를 다시 통일했을 때, 이게 기원전 202년, 그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고조인데, 한 고조가 자기의 신하 중에 노관이라는 사람을 옛날에 전국 치름 중에 연나라 그 땅에 관리를 보내요.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관이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건국 8년 만에 유방이 죽고 나니까 반란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자기가 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반란이 밝혀져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흉노 땅으로 도망갑니다. 당시 중국의 최대의 적은 흉노였거든요. 흉노.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흉노를 막으려고 쌓은 거예요. 흉노로 도망가는데 그 노관의 부하 중에 위만이라는 부하가 있었어요. 위만. 근데 그 위만은 내용을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이 위만이 상투를 틀고 있었고 조선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위만은 중국 연나라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한반도 출신의 한민족 출신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따라가지 않은 것도 그렇고, 따라가지 않고 이 사람은 천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와요. 조선으로. 당시 조선의 왕이 준왕이었어요. 이 준왕행에 자기가 귀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준왕은 이 위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압록강과 청천강 일대에 국경 수비를 맡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흉노를 따라가지 않고 조선으로 와서 거기서 안착한 걸 봤을 때 위만은 아무래도 한민족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위만은 변방을 지킨다는 구실로 살해서 그때부터 이제 군사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철제 무기로 단련을 시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그 조선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왕실을 위협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런 걸 명목으로 한나라로부터 왕을 지킨다는 구실로 위만이 군대를 몰고 당시 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결국 준왕을 내쫓고, 죽이진 않고, 죽일 수는 없죠. 양심이 있으니 자기에게 받아준 사람인데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근데 위만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조선이라고 똑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짓기 위해서 이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기원전 195년부터 시작되는 조선이 위만조선이에요. 지금 그러면 위만조선을 어떻게 볼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힉소스가 이집트 다스린 것처럼, 만주족이 중국 다스리고 몽고가 중국 다스린 것처럼 이민족의 나라로 볼 건지, 그러면 위만조선은 이민족의 나라인가 한민족의 나라인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성계는요 몽고 사람이에요. 이성계가 고려시대 때 장군이잖아요. 그럼 이성계 아버지 때부터 이미 몽고에 귀화했었고 몽고의 관리였어요. 그 집안이. 그러다가 이성계 아버지였던 이사성 때 처음으로 조선에 다시 귀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성계는 사실은 몽고에서 태어나갖고 몽고에서 자랐고 몽고에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조선으로 넘어온 거라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성계가 몽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조선을 몽고의 나라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위만조선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만이 정치를 잘했어요. 나라를 뺏은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고, 그 신하들 있죠. 신하들도 다 중용하고, 더군다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쓰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반발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더 확대되고 그리고 더 부유해지고 부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만이 뭘 했냐면은 조선이 당시 지역이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잇는 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반도 남부 쪽에도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들이 중국하고 무역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고조선이 거기를 딱 막아버렸어요. 무역을 못하게. 무역을 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이남에 있는 나라들은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죠.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중국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조선에다가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중국의 황제가 위만의 라오등의 태수를 보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 조선은 한 나라의 신하가 되라. 아니면 쳐들어오겠다는 거죠. 두 번째, 라오등 땅 주변의 부속들로 하여금 한 나라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한 나라를 섬기는 부속 국가의 우두머리들이 한 나라 황제를 보려고 할 때 중간에서 방해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럼 위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위만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싸우는 게 누워서 도움이 돼. 그냥 똑똑한 사람이에요. 승낙했어요, 무조건. 대신 승낙하는 대신에 물자 원조, 군사와 물자를 좀 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익을 다시 챙긴 거죠. 그래서 그 군사와 그 물자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영토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위만은 중국 한나라와 그리고 한반도 이남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기의 실익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중국의 7대 황제인 무제가 등극을 해요. 이 무제는 한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황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도 그전처럼 발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이 무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하고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